도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4월 22일 새벽 한 장의 실적 보고서가 일본 반도체 업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37조 원, 영업이익률 72%. 미국 엔비디아도 대만 TSMC도 따라잡지 못한 숫자였습니다. 그것을 만든 회사는 미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SK 하이닉스였습니다. 35년간 일본 반도체 전략을 책임져온 한 자문위원이 그날 새벽 자신의 검은 가죽 보고서를 덮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가르쳤다고 믿었던 그 학생이 어느새 우리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나카무라 히로시입니다. 올해 62세, 일본 경제산업성 반도체 전략실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991년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에 입사한 이후 35년간 단 하루도 한국 반도체에서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35년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날 새벽의 기록입니다.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새벽 5시. 저는 늘 그렇듯 도쿄 카스미 가세키의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출근 시간입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옅은 봄 안개가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검은 가죽 보고서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표지에는 금박으로 새긴 5글자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종주국, 일본. 제가 직접 만든 표지였습니다. 1991년 도시바에 입사하던 해부터 저는 이 5글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분기마다 새 보고서를 만들 때마다 가장 먼저 이 글자를 박아 넣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글자가 거짓이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책상 옆 액자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1985년 가을 한국 수원의 어느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한가운데에는 양복을 입은 제 아버지 나카무라 다카시가 서 있었습니다. NEC 메모리 사업부 수석 엔지니어. 당시 일본은 세계 메모리 시장의 80%를 쥐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한가운데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 5명이 어색하게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한국의 메모리 양산 기술을 가르치러 가셨던 겁니다. 일본 통산성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일부 기술을 풀어주는 대신 일본은 그 윗단의 고부가 가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제게 그 사진을 보여주며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로시야, 한국은 우리가 가르친 학생이다. 학생은 평생 학생이야. 그 자리를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은 제 35년의 뼈대였습니다. 저는 도시바에서 메모리 분석관으로 시작해 키옥시아로 분리된 뒤에도 일본 메모리 산업의 등뼈를 지켜왔다고 자부했습니다. 5년 전 경제산업성 자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저는 매 분기 한국 동향을 일본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한국은 따라오고 있지만 우리를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쳐 지난 분기 데이터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일본의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에서 여전히 글로벌 2위,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서 1위, 르네사스는 차량용 반도체에서 약진 중. 종합해서 보면 일본 반도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제 보고서 안에서는 그랬습니다. 6시가 조금 지나자 부하 직원 사쿠라이가 종이컵에 담긴 모닝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쿠라이는 입사 7년 차의 성실한 친구로 한국어가 가능해 한국 IR 자료를 직접 읽어 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한국 동향 정리해드릴까요? 사쿠라이가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한국말이지.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 아닌가? 이번 주도 별로 새로울 게 없을 거야. 사쿠라이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짧은 머뭇거림을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4월의 도쿄는 벚꽃이 다 지고 새잎이 돋아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표지를 다시 한번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메모리, 종주국, 일본. 그 5글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시각 한국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정확히 1시간 뒤로 다가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정각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평소에 노크 없이 들어오는 법이 없는 사쿠라이가 손에 종이 한 장을 든 채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그의 첫마디가 평소답지 않게 떨렸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가볍게 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쿠라이 군. 사쿠라이는 종이를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 속보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무심하게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메모리 회사의 분기 실적 정도는 35년간 수도 없이 봐온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첫 줄을 읽는 순간 종이를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37조 원, 영업이익률 72%. 저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37조 원. 영업이익률 72%. 저는 사쿠라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사쿠라이 군, 이거 오타 아닌가? 영업이익률이 70이라니? 7.2의 오타겠지. 사쿠라이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위원님, 한국 언론 전체가 같은 숫자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도 같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분명히 72%입니다. 일회성 효과도 아니고 회계 분식도 아닙니다. 본업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책상 유리에 반사되어 제 얼굴에 번졌습니다. 영업이익률 72%라는 숫자는 제가 3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일본 반도체 황금기인 1980년대 후반에도 일본 메모리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30% 안팎이었습니다. 인텔이 황제로 군림하던 1990년대 후반에도 5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72%는 그저 높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100원치 메모리를 팔아서 72원이 그대로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사쿠라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사쿠라이 군, 한 번만 더 확인해보게. 한국 회사들이 이런 숫자 발표할 때는 회계 기준이 우리랑 다를 수도 있어. 사쿠라이는 이미 확인을 마친 표정이었습니다. 위원님, 한국도 국제회계 기준 IFRS를 씁니다. 일본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의 ADR 상장도 준비 중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미 사전 검토를 끝냈습니다. 회계 기준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사쿠라이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더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다시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SK 하이닉스 영문 IR 사이트에 직접 접속했습니다. 보도자료, 실적 발표문, 컨퍼런스 콜 녹취록을 한 줄 한 줄 직접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숫자가 사쿠라이가 가져온 종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업이익률 72%, 분기 영업이익 37조 원, 매출 52조 원.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제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같은 분기 미국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은 60%대였습니다. 대만 TSMC는 50%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SK 하이닉스는 AI 시대의 황제 엔비디아도 반도체 위탁 생산의 절대 강자 TSMC도 모두 제친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제 얼굴 위로 차갑게 번져왔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35년간 저는 한국 반도체를 한 번도 우리보다 위에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화면 안에서 한국은 우리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대만보다도 위였습니다. 사쿠라이 군,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회성 요인은 정말 없는 건가? 메모리 가격 폭등 같은 거. 사쿠라이는 이미 그 답까지 준비해온 듯 했습니다. 위원님, 가격 효과가 일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가격 환경에서 미국 마이크론은 영업이익률 40%였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만 따로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무언가,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35년간 제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은 따라오고 있지만 우리를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그 한 줄은 제 손에서 종이가 되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잡지 못한다고 했던 한국이 따라잡은 것도 모자라 우리 위로 한참을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 검은 가죽 보고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메모리, 종주국, 일본. 그 금박 글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5년간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그 5글자가 그 순간만큼은 제 얼굴을 빨갛게 만드는 글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보고서를 덮어 책상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사쿠라이는 한참 동안 제 책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위원님, 오전 10시에 경제산업성 긴급회의가 잡혔습니다. 반도체 전략실 전체와 외부 전문가 위원분들까지 호출됐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입니다.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의 의미. 사쿠라이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자료는 자네가 정리해서 가져오게. 사쿠라이는 짧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다시 저 혼자가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쿠라이가 두고 간 그 한 장의 종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37조 원, 영업이익률 72%. 그럴 리가 없는 숫자였습니다. 제 35년이 진실이라면 그 숫자는 거짓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이었던 것은 다른 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창밖이 어느새 밝아 있었습니다. 도쿄의 4월 아침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종이 위 숫자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러나 그 햇살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까지 정확히 2시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경제산업성 5층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반도체 전략실 위원 8명, 외부 전문가 5명, 도시바와 키옥시아 출신 시니어 자문위원 2명, 총 15명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긴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자료가 한 사람당 한 부씩 놓였습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숫자는 오전 7시에 본 그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37조 원, 영업이익률 72%.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시니어 자문위원 야마구치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구치는 올해 70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에서 40년을 일하다 5년 전 키옥시아로 옮겨 명예퇴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메모리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회의실 끝자리에서 자료를 한번 훑어보더니 짧게 웃었습니다. 농담이죠. 한국이 영업이익률 72%라고요. 야마구치는 자료를 테이블 위로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반도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잊으셨습니까? 1980년대 우리가 통산성 결정으로 한국의 메모리 라인 기술을 풀어줬습니다. 그때 한국 회사들은 일본 엔지니어들이 손으로 잡아 끌어줘야 라인 한 줄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 회사들이 영업이익률 72%라고요. 아무리 봐도 회계 분식이거나 일회성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미쓰비시 UFJ 출신 분석관 가와시마가 야마구치의 말에 즉시 동조했습니다. 가와시마는 50대 후반의 중견 분석관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일회성 효과가 분명합니다. 다음 분기에 가격이 정상화되면 한국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은 다시 30%대로 내려갈 겁니다. AI 거품이 꺼지는 순간 한국 반도체는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또 다른 위원이 말을 보탰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결국 우리가 가르친 양산 기술 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원천 기술도 없고 핵심 소재도 일본산이고 장비도 미국과 네덜란드 제품입니다. 한국이 가진 건 큰 공장 몇 개뿐입니다. 그 공장이 잠시 좋은 사이클을 만난 것뿐이에요. 회의실 안에서 동의하는 듯한 짧은 웃음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벽에 본 그 화면, 손바닥의 그 땀, 모니터 위에서 떨리던 제 손가락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한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구치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결국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 위에 서 있습니다. 잠시의 호황으로 우리의 35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야마구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나카무라 위원이요. 35년 경력은 어디 안 가지. 한국 반도체 따위, 우리 발밑입니다. 한국 반도체 따위. 그 말이 회의실 공기 위로 떠올랐습니다. 야마구치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지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따위, 잠깐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가와시마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다릅니다.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글로벌 2위, 소니는 이미지 센서 압도적 1위, 르네사스는 차량용 반도체에서 약진 중입니다. 한국이 메모리 한 분야에서 잠깐 떠보이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까? 일본 반도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강자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한 다리로 서 있는 외다리 거인이에요. 외다리는 결국 넘어집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위원들도 가와시마의 비유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다리 거인, 회의실 안에서 그 표현이 몇 번이나 다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자동차도 가전도 우리에 못 미치고 결국 메모리 가격이 한번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예요. 우리 일본하고는 체급이 다릅니다. 또 다른 위원이 말을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결국 미국 엔비디아 한 회사에 매달려 있는 구조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발주를 끊는 날 한국 메모리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우리 일본은 그런 단일 고객 의존이 없습니다. 한국은 잠깐 엔비디아 하청업체로 호황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하청업체. 그 단어가 회의실 공기를 한 번 더 갈랐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살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를 하청업체라고 부르는 건 분석가의 표현으로는 거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야마구치는 오히려 그 단어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래요? 결국 하청업체죠. 메모리는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찍어내는 거니까 우리가 1980년대 가르쳐준 그 라인을 더 크게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야마구치는 자기 앞의 자료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국 반도체가 한 분기 좋은 숫자 냈다고 35년 우리 일본 반도체 전략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통산성이 1980년대에 한국에 메모리를 양보한 건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더 윗단으로 올라가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 아버지가 1985년 수원 공장에서 한국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도쿄로 돌아오시며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한국에 양보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 잠깐 내려놓은 것이다. 그 말은 35년간 제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늘 적혀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따위, 외다리 거인, 엔비디아 하청업체, 회계 분식 의심, 일회성 효과. 그날 회의실에서 SK 하이닉스를 부르는 단어들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점점 더 가시돋친 표현이 되어갔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회사가 발표한 영업이익률 72%는 일본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도발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 안에서 어느새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떨렸던 손가락은 잊혀가고 검은 가죽 보고서 표지의 5글자가 다시 든든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종주국 일본. 그래, 35년이 그렇게 크게 무너질 리가 없지. 한국 반도체 따위 잠깐 운이 좋았을 뿐이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실 안에서 단 한 사람만은 입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가장 끝자리 창가 쪽에 앉아있던 한 여성 위원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짧은 단발머리, 안경 너머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분이었습니다. 일본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후지타 미사키, 53세, 도쿄대 경제학 박사. 일본 반도체 산업 자료에 대해서는 가장 깐깐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미사키 위원은 회의 내내 자신의 자료를 펼쳐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따위라는 야마구치의 표현이 나올 때도, 외다리 거인이라는 가와시마의 비유가 나올 땐도, 엔비디아 하청업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그분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료를 응시한 채 가만히 입술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그날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다음날 새벽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정말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사키 위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분이 어제 회의로부터 정확히 19시간 만에 제 사무실에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손에는 두툼한 갈색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위원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미사키의 목소리는 어제 회의실에서의 침묵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미사키는 자리에 앉기 전 갈색 서류철을 제 책상 위에 정중히 내려놓았습니다. 위원님, 어제 회의가 끝난 뒤 밤새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위원님께만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벽에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우리가 본 숫자는 빙산의 아주 작은 일각이었습니다. 그분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출력된 그래프와 표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사키는 첫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위원님, 우선 HBM 시장 점유율부터 보시지요. HBM은 고대 여폭 메모리,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메모리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SK하이닉스 점유율은 61%입니다. 미국 마이크론 22%, 우리 일본 키옥시아는 0%입니다. 키옥시아는 HBM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0%. 키옥시아가 HBM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한국이 61%로 채우고 있다는 건 제 보고서 안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또렷하게 적힌 적이 없는 숫자였습니다. 미사키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위원님, 이게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누빔 플랫폼에 들어갈 차세대 E세대 HBM사 시장의 예상 점유율입니다. 저는 종이 위 표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거기에는 세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70%, 삼성전자 20%, 마이크론 10%, 키옥시아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세대 시장, 미사키가 강조한 단어는 그 두 글자였습니다. 위원님, 이건 지난 분기 숫자가 아니라 미래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 1등이 아니라 다음 자리에서도 1등을 미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미사키는 또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입니다. 위원님, SK하이닉스가 4월 22일에 발표한 또 다른 결정이 있습니다. 19조 원짜리 첨단 패키징 공장 착공입니다. AI 메모리 전용 패키징 공장이고 이번 달 안에 첫 삽을 뜹니다. 19조 원.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 해 일본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는 보조금 총액이 약 5조 엔, 우리 돈으로 45조 원 정도입니다. 그것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한국 회사 한 곳이 공장 한 채에 쏟아붓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한쪽에 놓인 검은 가죽 보고서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 보고서 어디에도 19조 원짜리 한국 회사 단일 투자 같은 항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제가 써온 보고서는 한국 회사를 늘 일본의 절반 규모 정도로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새벽 미사키가 보여준 숫자는 한국 회사가 이미 일본 정부의 절반에 맞먹는 결정을 한 회사가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단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사키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다음 장을 넘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위원님, 어제 가와시마 위원이 말한 외다리 거인 비유가 있죠. 한국 반도체가 메모리 한 다리로 서 있다는 이야기. 저는 그 비유에 한 가지만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다리가 지금 세계 인공지능 시장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다리입니다. 다리는 한 개여도 그 다리 위에 올라타 있는 게 너무 큽니다. 세계의 AI 데이터 센터, 빅테크 자체가 그 다리에 올라타 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사키 위원. 그래도 한국이 가진 건 결국 메모리뿐이지 않은가. 우리 일본은 키옥시아 외에도 소니 이미지 센서, 르네사스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일본 반도체 소재 시장 전체를 쥐고 있어요. 한국이 메모리에서 잠시 앞섰다고 해서 일본 전체를 따라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미사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다른 분야에서 강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항목들까지 다 정리해봤습니다. 위원님, 보세요.
종이 위에는 표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항목별 글로벌 점유율 비교, 메모리 매출 규모, 한국 1위, 일본 2위, 영업이익 규모, 한국 1위, 일본 5위 박, 이미지 센서 매출, 일본 1위, 한국 추격 중, 차량용 반도체, 일본 5위, 중국 추격 중,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제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AI 반도체 영업이익 합산, 한국 압도적 1위. 미사키가 그 항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위원님,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옮겨갔는지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이미지 센서, 차량용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일본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글로벌 자본은 그 분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본은 AI 반도체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 곳에서 한국이 압도적 1위라는 건 다른 분야의 일본 우위가 점점 무의미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이 강한 분야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분야는 점점 작아지는 시장이었고 한국이 강한 분야는 점점 커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건 35년간 제 보고서가 한 번도 그려보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미사키는 다음 장을 넘기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이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동네 치킨집 사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명은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 또 한 명은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한국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두 사람은 노란 맥주잔을 부딪히며 마주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미사키가 그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위원님, 이 사진은 올해 2월에 찍힌 사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치킨집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이 한국 회장에게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두세 번째 만남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위원님, 일본 메모리 회사 회장이 젠슨 황을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맥주잔을 부딪히며 미래 칩의 메모리 공급을 직접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진 안에서 두 사람의 분위기는 갑과 을이 아니었습니다. 칩을 사겠다는 자와 칩을 팔겠다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둘이 함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일본 메모리 기업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5년간 제 보고서 안에서 일본 메모리는 늘 의자 하나를 가지고 있던 자리였는데 그 사진 안에는 그 의자조차 없었습니다. 미사키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서류철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위원님, 어제 회의실에서 우리가 한국 반도체를 부른 단어들이 있었죠. 따위, 외다리 거인, 하청업체, 회계 분식, 일회성, 효과.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을 한 번 더 옮기는 그분의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위원님, 35년 만에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미사키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갈색 서류철은 그대로 제 책상 위에 두고 갔습니다. 그분이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그 한마디는 새벽의 사무실 안을 한참 동안 떠다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책상 옆 검은 가죽 보고서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35년간 제 책상의 한가운데를 지켜온 그 보고서는 그 새벽만큼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메모리 종주국, 일본. 표지의 5글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든든했던 그 글자가 그 새벽에는 거짓말의 표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사키가 두고 간 갈색 서류철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HBM 점유율 61%, 차세대 HBM사 점유율 70%, 19조 원 패키징 공장, AI 반도체 영업이익 한국 압도적 2위, 그리고 캘리포니아 치킨집의 그 사진, 그 모든 페이지가 같은 한 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따라잡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한참을 가 있었다.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또 한 번 땀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어제 새벽의 땀과는 다른 종류의 땀이었습니다. 어제는 부정의 땀이었습니다.
회계 분신이겠지, 일회성이겠지, 오타겠지. 그러나 그 새벽의 땀은 인정의 땀이었습니다. 35년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림이 이미 완성되어 제 책상 위에 펼쳐져 있다는 인정. 그 인정이 손바닥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과 똑같은 도쿄의 4월 햇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햇살은 이제 어제와는 다른 햇살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햇살은 제 보고서의 5글자를 비추던 햇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햇살은 제 보고서가 아니라 미사키가 두고 간 갈색 서류철의 첫 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HBM 점유율 SK 하이닉스 61%. 그 한 줄 위로 4월의 도쿄 햇살이 환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햇살 속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야마구치가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반도체 따위. 그러나 그 새벽, 그 말은 어제와 같은 무게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35년 전 제 아버지가 1985년 수원 공장에서 한국 청년들을 보며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학생은 평생 학생이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그 새벽 도쿄의 사무실에서 그 학생들은 제 책상 위에 자기들의 답안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의 가장 윗줄에는 제가 3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 72%. 그건 단순한 분기 실적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35년간 도쿄에서 한국 반도체를 따위라고 부르던 사람들에게 한국 청년 엔지니어들이 3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라인을 돌리며 만들어낸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따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출발했고 다만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 답안지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매 분기 작성한 그 보고서의 결론. 한국은 따라오고 있지만 우리를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그 결론이 처음 적힌 그 순간부터 이미 틀려 있었다는 사실을. 한국은 따라오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느 순간 우리가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경제산업성 5층 대회의실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석자가 어제보다 늘어 22명이었습니다. 도시바 오비 야마구치 위원도, 미쓰비시 UFJ 출신 가와시마 분석관도 어제 회의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후지타 미사키 위원도 어제와 같은 끝자리, 창가 쪽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만 어제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 손에는 어제의 갈색 서류철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사쿠라이가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한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그건 어젯밤 사이 일본 경제산업성 직속 분석팀이 추가로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차세대 HBM4 양산 일정 비교. 화면에는 굵은 검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에 비해 양산 일정이 최소 1년 이상 뒤처져 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번 얼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어제까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지하던 카드였습니다. 한국이 잠시 앞섰지만 미국 마이크론이 곧 따라잡아 줄 거라고 우리는 어제 회의실에서 그렇게 서로 위로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은 그 마지막 카드를 그대로 빼앗아갔습니다. 1년 이상 뒤처져 있다. 차세대대 메모리에서 미국조차 한국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야마구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본은요? 우리 키옥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야마구치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호통이 아니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사키 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이번에는 어떤 자료도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의실 정면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야마구치 위원님, 키옥시아의 HBM 시장 점유율은 0%입니다. 회의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0%. 그 두 글자가 회의실 천장등 아래 길게 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는 자기 앞의 자료를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분의 손가락이 자료 위에서 살짝 떨리는 게 회의실 끝자리에서도 보였습니다. 키옥시아는 야마구치가 40년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시절부터 평생을 그 회사 한 곳에서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그 회사의 점유율이 0%라는 사실이 발화되는 건 단순한 숫자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미사키 위원, 그러면 우리 일본 메모리 산업 전체가 그렇게 끝난 거라는 말씀이요? 미사키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위원님,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무게중심이 옮겨갔을 뿐입니다. AI 시대의 메모리는 이제 일본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 그것을 35년 만에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 0%의 의미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와시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제와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사키 위원, 그래도 우리 일본에는 마지막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반도체 소재. 한국이 아무리 메모리에서 앞서도 결국 그 메모리를 만드는 핵심 소재는 우리 일본 회사들이 공급합니다. 한국이 일본 소재 없이는 메모리 한 장도 못 만듭니다. 그 점은 변함없습니다. 가와시마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듯 그 말을 했습니다. 회의실의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사키는 잠시 가와시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갈색 서류철의 한 페이지를 펼쳐 사쿠라이에게 건넸습니다. 사쿠라이가 그 페이지를 다시 정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 변화 2019년 50%, 2026년 92%. 가와시마의 입술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92%. 그 숫자는 가와시마가 방금 들었던 마지막 카드를 그대로 부숴버린 숫자였습니다. 미사키가 차분하게 설명을 보탰습니다. 가와시마 위원님,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던 일을 기억하시지요? 그때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가 6개월 안에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핵심 소재의 92%를 자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가버린 그 문은 한국이 스스로 안에서 새로운 문을 뚫어 만든 결과입니다. 일본 소재 의존이라는 마지막 카드는 7년 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두 번째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침묵은 0%의 침묵이었고 두 번째 침묵은 92%의 침묵이었습니다. 야마구치가 자리에서 다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사키 위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는 거요? 야마구치의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갈랐습니다. 미사키는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사쿠라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가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떠올랐을 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의 자리에서 살짝 굳었습니다. 그 페이지는 일본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공급망 구조도였습니다. 소프트뱅크, NTT 도코모, 라쿠텐, 일본 5대 클라우드 업체, 그들이 운영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공급 구조도가 한 장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화살표는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SK 하이닉스, 일본의 모든 빅테크가 자국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한국 한 회사의 메모리 위에 자기들의 AI 서비스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사키가 그 화살표들을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우리 일본의 AI 미래입니다. 우리 소프트뱅크가 어떤 AI 서비스를 출시하든 한국 SK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서비스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본 정부가 어떤 AI 정책을 발표하든 그 정책을 실행할 데이터 센터의 심장은 한국 메모리입니다. 일본 AI의 미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손바닥에 땀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앞 자료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누군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한국 반도체 따위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메모리 위에 자기 나라 AI 미래가 올라타 있다는 사실을 글자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화살표 한 장이 어제의 모든 단어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쿠라이가 마지막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그건 한국 SK 하이닉스의 한 엔지니어와 일본 매체가 진행한 인터뷰 영상의 발췌본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40대 후반의 한국 엔지니어가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옆구리에 낀 모습이었습니다. 자막에는 박철수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가 묻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결본이 가르쳐준 기술 위에서 성장한 것 아닙니까?
박 부장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면서였습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같이 출발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박 부장의 그 한마디가 회의실 정면 스크린 위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습니다. 박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1985년에 우리 아버지뻘 되는 분들이 한국 반도체 라인에 처음 들어가셨습니다. 일본이 가르쳐준 기술이라고들 하지만 그 라인을 매일 새벽 5시까지 돌리고 또 돌린 건 한국 청년들이었습니다. 일본이 점심 먹고 퇴근할 때 우리는 점심을 거르고 라인 앞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5시에 퇴근할 때 우리는 11시에 퇴근했습니다. 그게 35년이었습니다. 그 35년의 합이 바로 영업이익률 72%입니다. 박 부장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스스로 날아오른 셀은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영상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 세 번째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0%의 침묵, 92%의 침묵, 그리고 박 부장의 그 한마디 뒤에 내려앉은 35년의 침묵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검은 가죽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제 손끝에서 든든하게 느껴지던 그 보고서가 그 순간만큼은 손에 들기조차 무거웠습니다. 메모리 종주국 일본. 그 5글자가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어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매 분기 새 표지를 만들 때마다 가장 먼저 박아 넣었던 그 글자가 이제는 플라스틱 장난감 위에 새겨진 글자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야마구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두가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야마구치는 자기 앞에 자료를 두 손으로 가만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한번 가지런히 모은 뒤 회의실 정면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어제 회의실에서 한국 반도체 따위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마구치의 첫 마디는 그 한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야마구치의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또 한 번 갈랐습니다. 70세, 도시바와 키옥시아 40년, 일본 메모리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리던 그분이 회의실의 모든 후배들 앞에서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야마구치는 자리에 다시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의 자료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회의실의 누구도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미사키도, 가와시마도, 사쿠라이도, 그리고 저도 그저 그 침묵을 가만히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제 회의실에서 떠다니던 따위, 외다리, 하청업체라는 단어들이 마침내 회의실 바닥에 내려앉아 가라앉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검은 가죽 보고서를 가만히 손에 들었습니다. 35년간 제 책상의 한가운데를 지켜온 그 보고서를 천천히 가슴 앞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두 손으로 가만히 닫았습니다. 메모리 종주국 일본이라는 5글자가 회의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빛났습니다. 그 빛은 자랑의 빛이 아니라 35년의 작별 인사를 보내는 빛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7시였습니다. 4월의 도쿄는 해가 길어져 창밖이 아직 몇 개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없이도 책상 위 검은 가죽 보고서의 윤곽은 또렷이 보였습니다. 35년간 매일같이 그 자리에 있던 보고서였습니다. 그 윤곽이 그날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책상 옆 액자를 천천히 내려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1985년 가을 한국 수원공장 앞에서 찍힌 흑백 사진. 사진 한가운데 양복을 입고 서 계신 제 아버지 나카무라 다카시. 그 옆으로 어색하게 줄을 맞춰서 있는 한국의 청년 엔지니어 5명. 저는 그 5명의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는 사실을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서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작업복 위에 어색하게 양복 재킷을 걸친 머리가 짧고 광대뼈가 단단한 청년. 저는 책상 위 컴퓨터를 켜고 SK하이닉스 임원진 사진을 다시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진 중 한 분의 얼굴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985년 수원공장 앞에 서 있던 그 광대뼈 단단한 청년이 40년이 지나 SK하이닉스의 한 부사장이 되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1985년 그 사진 속에서 제 아버지에게 메모리 양산 기술을 배웠다고 알려진 5청년 중 한 분이었습니다. 1985년 양복 재킷을 어색하게 걸친 그 청년이 2026년 4월 오늘 영업이익률 72%를 만든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제 책상 앞에 한참을 무겁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생은 평생 학생이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주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사진 한 장 위에서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액자를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검은 가죽 보고서를 두 손으로 들어 천천히 책상 서랍 가장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은 35년간 제가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서랍이었습니다. 그곳에 보고서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메모리, 종주국 일본 5글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글자에 대고 35년간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35년간 거짓을 자랑했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보고서가 들어가면서 서랍이 미세하게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35년의 어떤 장이 마침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빈 책상 위를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5년간 그 책상의 한가운데에는 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사라진 책상은 처음 보는 책상처럼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섦은 아프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쿠라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오후 2시 회의에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원님, 사쿠라이의 첫 마디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녁이 늦었습니다. 식사라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가만히 그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35년 후배, 입사 7년 차, 한국어가 가능해서 한국 IR 자료를 매일 읽어 올리던 그 친구는 어쩌면 35년 동안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진작 보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쿠라이에게 물었습니다. 사쿠라이 군, 자네는 한국 반도체 자료를 매일 읽었지. 자네는 알고 있었는가? 한국이 우리를 이미 한참 앞서 있다는 사실을. 사쿠라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앞에서 그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35년의 무게 앞에서 7년 차가 어찌 그 말을 합니까? 사쿠라이의 그 한마디가 저를 한 번 더 무너뜨렸습니다. 35년의 무게. 사쿠라이가 그 말을 꺼낸 순간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35년간 자랑해온 그 무게가 정작 우리 사무실 안의 후배들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무게였다는 사실을. 메모리 종주국 일본이라는 그 5글자가 권위가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글자였다는 사실을. 사쿠라이 같은 후배들은 진작에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 35년 앞에서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사쿠라이에게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그 친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사쿠라이 군, 미안하네. 자네가 알고 있던 진실을 35년 동안 듣지 못한 건 내 잘못이네. 사쿠라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위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의 만류 속에서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이 마침내 어두워졌습니다. 도쿄의 4월 저녁 하늘이 카스미 가세키 빌딩 위로 깊은 남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 안의 형광등빛 아래로 빈 책상 위가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35년간 그 자리에 있던 검은 가죽 보고서는 이제 서랍 가장 아래 칸에 들어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미사키가 새벽에 두고 간 갈색 서류철 한 권이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갈색 서류철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책상 위에 한국 자료가 보고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색했지만 동시에 그 자리는 정직했습니다. 35년간 제 책상이 거짓 위에 놓여 있었다면 그 저녁의 책상은 비록 아프지만 진실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책상 앞으로 가만히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갈색 서류철의 첫 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펼쳤습니다.
35년간 저는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르친 학생이고 학생은 평생 학생이라는 착각. 메모리 종주국은 일본이고 그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착각. 저는 그 착각을 분기마다 새 보고서로 만들어 일본 정부에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는 35년간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의심받지 않은 그 보고서가 사실은 35년간의 가장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의 표지에 가장 먼저 금박 글자를 박은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운의 승리도, 가격의 승리도, 일회성 효과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35년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일본이 5시에 퇴근할 때 11시에 퇴근하던 사람들, 점심을 거르고 라인 앞에 서 있던 사람들, 1985년 양복을 어색하게 걸치고 일본인 앞에 줄을 맞춰 서던 그 청년들이 환갑이 되도록 멈추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영업이익률 72%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35년의 새벽이 모인 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1985년 그 수원 공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녁도 거른 채 메모리 라인을 들여다보던 그 청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환갑을 넘기셨을 그분들, 일본이 가르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라인을 일으켜 세운 그분들, 자식들 학비 때문에 늦은 밤까지 잔업을 마다 않으셨을 그분들, 오늘 영업이익률 72%라는 숫자 뒤에 서 계신 진짜 주인은 그분들이라는 사실을 한 일본 사람의 입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5년간 저희가 가르쳤다고 자랑한 그 라인은 사실 그분들이 묵묵히 키워내신 라인이었습니다. 스승이 따라잡지 못하는 제자, 그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길을 끝까지 걸어간 제자 앞에서 진짜 스승은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35년 만에 저는 그 인사를 드립니다. 1985년 수원 공장 앞에 어색하게 서 계셨던 청년들, 그리고 그분들의 등 뒤에서 35년을 함께 라인을 지킨 한국의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자문위원 나카무라 히로시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